자, 그런데 이렇게 비난을 받던 인상주의가 어느 날부터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회화에 대한 대중의 시각이 바뀌어가지고 인상파가 점차 승리를 거두어가지고 공공 콜렉션과 부자들이 앞다투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모네나 르누아르 같은 사람은 젊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지만 이 사람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고 유럽의 명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상주의와 아카데미 미술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카데미 미술은 고전주의 미술은 품위 있는 주제, 균형 잡힌 구도, 정확한 소묘가 특징이었다면 인상주의는 주제도 화가 마음대로, 구도도 마음대로, 소묘도 마음대로. 자, 작가가 의도하는 대로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것이 19세기 중반 이후에 점차적으로 대중들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시대에 또 중요한 물건이 발명이 되는데요. 바로 카메라의 등장이었습니다. 카메라 옵스큐란 말에서 카메라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했는데요. 여기 최초의 컬러 사진 있죠. 1861년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찍은 최초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 의해서 초상화 시장이 소멸합니다. 자, 종교개혁 이후에 화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장이 바로 초상화 시장이었어요. 귀족들이, 사제들이 자신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하나의 큰 유행이었는데 카메라가 나오니 굳이 초상화를 그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초상화들이 있죠. 루이 14세, 루이 18세, 샤를 10세 이런 왕가에서 초상화를 많이 그렸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등장을 함으로써 더 이상 초상화를 그릴 필요가 없다. 카메라로 찍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존 미술품 구매자, 왕과 귀족, 교회, 상인들의 생각의 변화가 이런 화풍의 변화에 크게 일조하게 됩니다. 자, 19세기 중반에 인상주의가 점차 승리하게 되고 카메라가 등장을 해서 초상화가 없어지고 하면서 대중들의 생각이 이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의 촉매자가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넘어온 우키요에라고 하는 겁니다. 자, 17세기에서 20세기 초 일본 에도 시대에 성립한 풍속화이며 채색된 목판화입니다. 이 목판화가 인쇄된 종이가 포장지나 빈 곳을 메우는 종이로 유럽에 건너왔어요. 예를 들면 도자기 같은 것을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깨지지 않도록 거기에 빈 곳을 채우는 용도로 우키요에가 많이 활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차 상점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키요를 딱 봤더니 여기 후지산이라고 하는 모습을 그린 개풍쾌청이라는 우키요입니다. 자, 이거를 19세기에 유럽의 화가들이 봤더니 자, 산을 그리는데 산 같아 보이기는 하죠. 하지만 산을 그린 사람 마음대로 그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상파가들은 사물의 우연적이고 파격적 표현에 감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려도 되는구나.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자, 비가 오는 장면을 이렇게 그렸어요. 다리 위에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비가 내려요. 근데 우리가 비를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보이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것을 그린 사람은 이렇게 그린 거예요. 풍경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비가 오는 장면도 이렇게 그릴 수 있구나라고 인상주의 화가들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마음대로 그려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우큐에를 활용한 그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조르주 세라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전묘 화가로 유명한데요. 자, 중절모와 다림질 잘 된 양복을 입었던 드가는 그에게 중개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점묘법을 개발합니다. 하나씩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장장 2년이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쉐라의 쿠르브 부하의 달입니다. 이 점묘법은 윤곽을 무너뜨리고 형태를 다양한 색깔의 점으로 분할합니다. 근데 잘 알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알아보기 위해서 뭘 하죠? 수직과 수평선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충실히 묘사하는 데서는 더 멀어지더라. 자, 인상파 화가들이 자연을 그리기는 하지만 워낙 빨리 그리고 빛을 중시하다 보니 상세한 묘사를 하지 않잖아요. 이 드가에 오면 이게 자연이 맞나? 저쪽에 다리가 있는데 이게 다리가 맞나? 잘 안 보이게 되는 현상도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툴루즈 로트렉은 포스터의 대가입니다. 드가와 비슷한 장면과 화풍을 가졌는데 카페, 댄스홀, 서커스 같은 장소를 주로 그렸고요. 여인, 고개사, 창녀 등의 모습을 풍자했습니다. 나는 인물에만 관심이 있다. 풍경이란 단지 부가물에 불과한 것이다. 로트렉이란 사람이 포스터를 많이 그렸고요. 또 폴 세잔이라는 작가가 있죠. 1874년 비평가들은 폴 세잔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이며 그의 그림은 정신착란에서 온 환상이다. 자, 폴 세잔의 도미니크의 초상화입니다. 붉은 조끼를 입은 소년도 있죠. 자, 1914년 비평가들은 형태라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입니다. 자, 1814년부터 1914년까지 30년이 지난 사이에 미친 사람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콜럼버스로 변합니다. 30년 사이에 비평가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폴 세잔은 평가에 상관없이 40년 동안 매일 꾸준히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그 30년 사이에 평가가 극과 극으로 바뀔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폴 세잔은 강렬하고 순도 높은 색채를 표현했죠. 자, 인상파의 화풍은 밝았지만 뭔가 어수선했습니다. 그럴 때 폴 세잔은 명료함과 강렬하고 순도 높은 색채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다. 자, 폴 세잔만의 색채가 있죠. 자, 폴 세잔의 온실 속 부인의 초상이란 그림이고요. 여기 마네가 그린 것과 폴 세잔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색채가 상당히 많이 다르죠. 이 마네의 그림이 한 20년 빨리 그린 거지만 폴 세잔은 자신만의 색채를 구현하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폴 세잔은 프랑스 남부로 이주를 해가지고 자연을 그리는 사람으로 안착을 합니다. 세잔이 많이 그렸던 작품 중에 하나가 생빅투아르 산이죠. 프랑스 남부에 있는 이 산인데 여기에 시시각각 변하는 그림들을 이렇게 그리는데 특징이 뭐죠? 자연을 재생하지 않고 지성과 마음의 눈으로 그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세잔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연을 대할 때 나의 능력이나 기질에 상관없이 본질적 기하학 구조를 보려 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재생하지 않고 나의 마음의 눈으로 본질적 기하학 구조를 보고 나서 그대로 그리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렸다고 하는 겁니다. 폴 세잔은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자, 회화를 정의했던 여러 조건들, 원근법, 고정된 시점 창출했던 것, 명암법, 뭐 부피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규칙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폴 세잔에 와서는 이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게 바로 현대미술이라는 거죠. 선원근법을 무시했다. 기존까지 내려왔던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재발견되었던 그 선원근법, 회화는 이래야 된다, 구조를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신만의 기법을 창조해낸, 그래서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죠. 자, 여기 폴 세잔의 사과 바구니가 있어요. 자, 탁자는 수평이 맞지 않습니다. 물병은 살짝 기울어 있고요. 사과는 위에서 보이는 대로 그렸고요. 물병은 측면에서 보이고요. 그림 안에서 적절한 시점을 추정해서 공간 안에 조합합니다. 시점이 여러 개예요. 하나의 시점으로 이 그림이 그려진 게 아니라 여러 시점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냈다는 거죠.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그러니까 인상파의 다른 화가들과 또 다른 형태의 그림을 창조해냈다고 하는 거죠. 자, 반고흐로 가봅니다. 반고흐는 고통받는 화가의 추상이다. 이 사람은 평생 지킨 예술적 신도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라. 인상주의의 색채 기법을 완성한 사람이죠. 10년간 800여 점의 유화와 소묘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작품을 만들어냈고요. 예술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불운한 천재의 원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은 무너졌으면 나는 이제 예술의 인생을 걸었다. 자, 예술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비평가들한테 인정받는 겁니다. 고흐는 원래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네덜란드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가 파리로 가죠. 파리에 동생 테오의 소개로 인상파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고 거기서 파리 스타일을 흡수를 하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어두운 색채를 유지를 하게 되다가 자, 파리에 가가지고 조금 더 밝은 또는 자연을 그리는 인상주의 영향을 받게 되죠. 또 이 그림은 쇠라의 전면법을 많이 적용을 했죠. 그래서 몽마르트 언덕의 채수밭입니다. 쇠라의 전면법을 흡수한 그림이다. 또 그때 만난 게 일본 우키요에였던 거예요. 고흐의 그림에 보면 우키요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탕기영감이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저 뒤편에 우키요에 그림들이 있어요. 후지산 모습도 있죠. 여기에 보면 일본 여인들 등장을 하고요. 여기 만의 그림에도 보면 에밀 졸라의 초상이 있죠. 저 뒤에 일본 우키요에가 이렇게 있어요. 우키요에한테 인상파 화가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고흐의 그림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갑자기 가격이 높아졌거든요. 특히 일본인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림에 우키요에가 등장을 한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고흐를 굉장히 사랑하는 거죠. 파리에 있다가 프랑스 남부의 아르로 이주를 하죠. 거기서 외로운 화가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거의 매일 한 편씩의 작품을 그리게 되죠. 그러다가 37살에 자살하죠. 화가로서의 경력은 채 10년이 못 돼요. 그리고 마지막 3년에 집중합니다. 거의 매일 한 장씩의 그림을 그렸다 그러죠. 800점을 그려내는데 마지막 3년에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려내게 되죠. 아르에서 본 자연의 모습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입체적 현실감을 전달할 수 있는 색채와 형태를 사용했다. 자연에 나가서 마음의 눈으로 자연을 보면서 자신의 독창적인 색채와 형태를 가지고 이 자연을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이 맞다면 사물의 형태를 과장하거나 변화시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고흐의 그림과 세잔의 그림을 한번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세잔의 생빅토르산이 있고요. 고흐의 삼나무가 있는 밀밭이 있죠. 자, 두 사람 다 자연을 묘사를 하지만 자연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생각은 없죠. 그리고 세잔은 작가의 감정에 따라서 원근법도 무시합니다. 원근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흐는 그림에 감정을 넣으려고 형태를 왜곡합니다. 구름 같은 것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나무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넣어서 형태를 왜곡한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내죠.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연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어떤 가치관에 의한 예술작품을 만들어낸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폴 고갱입니다. 색채는 혁명이다. 색채를 강렬하게 사용했던 이런 사람. 원시성과 야만성을 좋아한 화가였다. 예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예술로부터 이득을 바라지 않았던 사람. 고갱의 그림하면 이 타히티에 가서 그 사람들을 그려냈던 걸로 유명을 하죠. 원시성과 야만성을 타히티라고 하는 섬에 가서 찾아냈다고 하는 거죠. 고갱만의 강렬한 색채, 사실을 주관적으로 표현한 기법. 자, 이것이 다른 화가들한테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겁니다. 야만성을 개척한 사람으로도 유명하죠. 자, 폴 고갱의 백일몽입니다. 타히티 사람들이라고 하는 문명화되지 않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야만성을 개척했다라는 거고요. 여기 들라크루아의 알제 여인들 있죠. 들라크루아도 알제리에 가가지고 그 현지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냈던 것. 어찌 보면 고갱의 선배는 들라크루아라고 할 수 있죠. 야만성을 개척한 사람이니까요.